지난해 겨울 광주 터미널에서 겪은 일을 제보합니다. 혹시 모를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요. 저는 본가가 평택인데 대학을 광주로 와서 졸업한 지금까지도 광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 터미널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은 평택 친구들이 오랜만에 광주로 내려와서 저녁까지 신나게 논 날이었어요. 어느새 친구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고 저는 터미널까지 친구들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을 보내고서 집으로 가기 전 담배를 피우기 위해 광주 터미널 앞 흡연구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웬 남자 2명이 제게 다가오더니 말을 거는 거예요. 자기들이 담배를 잘못 샀다며 원래는 제 담배를 피우는데 하나만 바꿔 달라고요. 저는 뭘 바꾸냐며 그냥 하나 드리겠다고 제 담배를 건넨 후에 담뱃불을 붙였죠. 그런데 그 남자들이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담배를 받으니 갖고 있던 담배를 주겠다고 제게 계속 피워보라 며 권유하는 겁니다. 저는 이미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계속되는 권유가 이상해서 단호히 거절한 뒤에 택시를 타려고 자리를 벗어났어요. 하지만 그날 눈이 내려서인지 택시가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저는 다시 담배를 피우려고 흡연구역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아직 있는 겁니다. 그 둘은 제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여성에게 담배를 권하고 있더군요. 순간 이상하다 싶어서 여자에게 아는 척을 했어요. 언니, 아니네. 죄송합니다. 이어서 남자들에게도 말을 걸었죠. 아직도 담배 밖으로 다니세요? 아까는 제 담배랑 같은 거 피운다면서요. 그새 바뀌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남자 한 명이 자기들을 아냐면 오히려 화를 내더니 일행을 데리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제야 어리둥절했던 여자분이 상황 파악이 된 듯했어요. 저는 담배를 피우면서 여자에게 제가 겪었던 일을 말했고 택시 타는 곳까지 같이 갔습니다. 그 후 1년간 이 일을 잊고 살았어요. 비록 작은 가게지만 가게 운영을 시작하다 보니 이래저래 바쁜 일상을 보냈죠. 그런데 얼마 전에 가게 직원과 대화하던 중 이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자신도 터미널에서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얼마 전 일이라면서요.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광주 터미널에서 어느한 날트로 담배를 바꿔 달라는 남자 2명. 1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였죠. 제가 예전에 시즈오카현 모온천지에 갔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과 가까운 시즈오카현 모온천에 방문했는데 거의 즉석으로 숙소를 정했고 숙박비는 조식, 석식 포함하여 26,000엔이었습니다. 예약도 없이 무작정 갔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방을 안내받았는데 생각보다 큰 크기의 여자친구와 저 모두 놀랐습니다. 거실이 18평 정도 되어 보였고 냉장지로 구분된 침실이 별도로 12평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개별 욕탕도 고급스러운 히노키 재질이었습니다. 이 정도 방이면 숙박비가 되게 싼 편이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방은 오래됐지만 위험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아무튼 바로 온천으로 들어갔고 푹 쉬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저녁 식사를 부탁하니 엄청 화려하게 차려졌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에 무슨 소철판구이 그리고
술 몇 병이 제공되었는데 그걸 보고 여자친구와 저는 여기 너무 좋지 않아? 분명 숨은 명소야. 대성공이야. 라며 둘만의 연애를 즐겼습니다. 적당히 취한 상태에서 맹장지 넘어 침실로 이동해서 나란히 깔린 이불 위에 함께 누워 불을 끄고 심야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잠자는 듯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저도 꾸벅꾸벅 졸며 TV 시청을 하다 어느 순간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갑자기 저는 잠에서 깼는데 아마도 한밤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빛이라고는 맹장지 틈으로 보이는 달빛 정도로 주변에 거의 암흑이었고 취침 예약을 한 것도 아닌데 TV는 어느새 꺼져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끈 건가? 지금 대체 몇 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려 주변을 더듬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윽 흐윽 하는 거친 숨소리 비슷한 소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자친구 코 고는 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휴대폰을 찾았는데 시간을 확인하니 새벽 2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한참 더 잘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며 화면 불빛으로 여자친구의 얼굴을 살짝 비추니 여자친구는 자지 않고 깨 있었는데 휴대폰 불빛에 어렴풋이 비치는 여자친구의 얼굴은 어째선지 눈을 크게 뜨고 이를 드러내며 뭔가 웃고 있었는데 아까 들었던 거친 숨소리는 드러낸 이 사이로 흘러나온 여자친구의 숨소리였습니다. 그 모습에 순간 놀란 저는 조금 패닉에 빠졌지만 아무튼 여자친구에게 괜찮아? 왜 그래? 라고 말을 걸며 가까이 다가가자 여자친구는 내 쪽으로 얼굴을 향한 채 뭔가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몸만 살짝 돌려 가리킨 쪽을 보니 어느샌가 냉장지가 열려 있었는데 안쪽의 거실은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가리킨 곳에 휴대폰 불빛을 비춰보니 천장에 목매달기 위한 고리를 만든 유카타 비슷한 게 걸려서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제 머릿속은 방금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여자친구는 제 옆에서 여전히 눈을 크게 뜬 상태로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입만 움직여 작은 목소리로 어떤 말을 하는 게 들렸는데 그 말은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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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라. 전 오컬트 영화 등을 좋아하긴 하지만 굉장한 겁쟁이였기 때문에 뇌는 상황을 처리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을 도출했고 그대로 혼절했습니다. 그 이후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들리는 TV 소리에 눈을 뜸과 동시에 벌떡 일어났고 그건 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을 둘러보자 맹장지는 닫혀 있었고 이상한 줄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TV도 잠들기 전 켜진 그대로였습니다. 역시 꿈인가? 다행이다. 라며 굉장히 안도했고 여자친구를 보자 그녀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선지 얼굴 표정이 엉망이었는데 일단 깨워야겠다 싶어 여자친구를 흔들어 깨웠고 그러자 여자친구는 움찔하고 몸을 떨며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공포와 불신이 뒤섞인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괜찮아? 라고 물으니 머뭇대며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젯밤 너무 무섭고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밤중에 잠에서 깨고 보니 내가 이불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면등을 켜보니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이 끈을 걸고 있었고 마치 목이라도 매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며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여자친구가 뭐해? 라고 말을 거니 내가 만면에 미소를 띤 채 돌아보며 자, 준비됐어.
이걸 쓰도록 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펄쩍 뛸 정도로 놀랐고 일부러 제 꿈 얘기는 여자친구에게 하지 않았는데 둘이 같은 꿈을 꾸었다는 걸 알면 어떤 저주 같은 곳에 걸린 기분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꿈을 꿨구나. 괜찮아, 괜찮아. 하고 달래며 일단 아침 식사를 하러 갈까? 라며 방에서 함께 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식당에서 나갔는데 방으로 돌아가는 도중 있었던 리셉션 카운터로 가서 실례합니다. 저희가 묵었던 방이요. 누군가 목을 맸었나요? 하고 직원분 중 하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상대는 대답을 흐렸지만 체크아웃을 할 적 어째선지 숙박비가 6,000엔 정도 더 싸게 나왔습니다. 자잘한 부분을 생략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실화이고 시즈오카 현이 모 온천지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방은 정말 좋았고 요리도 화려하고 맛있었지만 동반 자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다. 내가 살던 곳은 지은 지 30년은 더 된 나가빠진 2층짜리 목조 아파트였다. 역 근처에 있었지만 워낙에 오래된 곳이라 그런지 주변 집들에 비해 집세가 훨씬 쌌다. 다른 곳보다 싼 집을 찾아 모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 당연히 주민들도 그리 유복한 사람은 없었다. 하루 종일 기침만 하고 있는 노인의 사시사철 뭔 소리인지도 모를 말로 싸움만 일삼는 외국인 부부까지 그런 곳에서 살았었다. 당시 나는 프리터라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은 적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방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다. 버린 적이 없는데 쓰레기통이 비어져 있었다. 쓰레기를 훔쳐갈 사람이 있을 리 없으니 그저 내가 착각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쓰레기통이 비어져 있었다. 나는 확신했다. 누군가가 쓰레기를 훔쳐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왜 쓰레기를? 결국 나는 고작 쓰레기 따위야 마음대로 하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났다. 이번에는 몇 장 없는 팬티 중 하나가 사라진 것이었다. 코인 세탁소에 들러 세탁물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 입었던 놈이 사라져 있었다. 그 팬티는 며칠 뒤 방 안에서 발견됐다. 왠지 이상했다. 부엌에 쌓아둔 설거지거리가 다 정리되어 있기도 했다. 물론 내가 한 적은 없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옷장 안에서 소리가 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옷장을 열었지만 당연히 안에는 아무도 없다. 며칠 더 지나 감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조퇴하고 평소보다 좀 빨리 집에 왔다. 집 문을 열자 그 녀석이 있었다. 다 쓴 나무젓가락을 빨며 그 여자는 나를 보았다. 나는 큰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다. 주변 사람한테 전화를 빌려 경찰을 불렀고 곧 경찰차가 왔다. 사정을 말하자 경찰은 집을 조사하러 들어갔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자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곧 경찰한테 잡혀 나왔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찾아갔다. 범인은 옆집에 혼자 사는 여자였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낡은 아파트라 벽장 천장을 쉽게 떼어낼 수 있어 거길 통해 내 방으로 드나들고 있었던 듯 했다. 처음에는 그저 옆집에 누가 사나 하는 호기심에서였지만 그것이 점차 연애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내가 그 여자를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긴 머리카락에 잔뜩 야윈 모습은 꽤 기분 나빴다.
경찰관은 내게 말했다. 저 여자는 정신병이 있으니 곧 석방될 거라고. 웬만하면 이사를 하는 게 안전할 거라고. 나는 짐을 정리해 친구네 집에 잠시 얹어 살다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 일이 있고 1년 정도 지나 서서히 잊어가고 있을 무렵 문득 나는 집 정리를 하다 앨범을 펼쳐보게 되었다. 그 여자의 사진이 내 사진 옆에 풀로 붙어 있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기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프리클라이밍이 취미였던 K라는 녀석인데 저도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가족끼리도 잘 알고 지낼 정도였습니다. K는 프리클라이밍에 완전히 본격적으로 빠져 있었는데 쉬는 날만 생기면 이쪽 산 저쪽 산으로 자주 놀러 다니곤 했는데 죽기 반년 정도 전 갑자기 K가 나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혹시나 내가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비디오를 하나 찍어줬으면 해. 취미가 취미인지라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니까 미리 비디오 메시지를 찍어두고 필요한 때에 그것을 가족들을 보여줬으면 한다는 이야기였는데 전 가족들도 있으니 그렇게 위험한 취미는 그만두라고 말했지만 K는 클라이밍을 관두는 것만큼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고 자신의 흥미 외에도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단호한 말과 그의 계속되는 부탁에 저는 별 수 없이 촬영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K의 집에서 촬영을 진행했다간 바로 들켜버리니 제 방에서 하기로 했는데 흰 벽을 배경으로 소파에 앉은 K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K입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는 건 내가 죽어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여보, 딸 지금까지 정말 고마워. 내 이기적인 취미 때문에 모두에게 폐를 끼치게 된 것을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들 모두. 내가 죽은 것을 슬퍼하고 있겠지만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천국에서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와 만나지 못하게 된 건 안타깝지만 천국에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딸 아빠는 계속 하늘 위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지 말고 웃으면서 날 보내주세요. 그럼 안녕히. 물론 이것을 찍을 당시에 K는 살아있었지만 그날로부터 반년 후 K가 정말로 죽어버렸습니다. 클라이밍 중 실족으로 인한 사고사로 말입니다. 클라이밍 동료의 말에 의하면 평소에는 혹시나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아래에 안전 매트를 깔고 오르는데 그때는 그 낙하 예상 지점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곳에 추락해버린 탓에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통야날은 연결식 때처럼 매우 슬펐는데 울부짖는 K의 부인과 딸. 저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그 K가 죽었다니.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그때 그 비디오를 K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기로 했는데 슬슬 K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K의 가족은 제가 K의 메시지 비디오가 있다고 하자 꼭 보고 싶다고 말해와서 마침 7일째 법회가 있을 때 친족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DVD를 꺼낸 시점부터 이미 울기 시작하는 친족들, 이것도 공양이니까 꼭 봐주세요. 라며 DVD를 넣고 재생을 시작했습니다. 우웅하는 소리와 함께 새까만 화면이 10초 정도 이어졌는데 어라? 잘못 촬영했나? 하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새까만 화면 가운데 K의 모습이 떠올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분명 내 방에서 찍었을 텐데 이렇게 어두웠던가? K입니다. 이 비디오를 다는 건 저는 없을 것 됩니다. 여보, 딸 지금까지 고마. K가 말하는 소리에 섞여서 아까부터 계속 울려 퍼지는 우웅하는 잡음이 심해져서 목소리를 듣기 힘들다.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들 모두 얘가 죽은 것을 슬퍼하고 있겠지만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써, 딸, 아빠 죽었지,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지지 않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잡음 때문에 거의 듣지 못했지만 K의 대사는 분명히 촬영대와 다른 단말마의 비명 같은 말로 바뀌었고 가장 마지막 K의 말이 끝날 적에 어둠의 끝에서 뭔가가 K의 팔을 잡고 당기는 것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친족은 울부짖기 시작했고 K의 부인은 도대체 뭘 보여준 거냐며 저에게 매달렸고 K의 부친은 저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부인의 동생분이 K형은 장난으로 이런 걸 찍을 사람이 아니라며 알려준 덕에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전 엎드려 빌면서 이 DVD는 바로 처분하겠다며 모두에게 사과했습니다. 다음날 DVD를 근처의 절에 가지고 가니 처분을 부탁하기도 전에 주지승이 DVD가 든 종이 가방을 보자마자 그건 우리 절에서는 못한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대신 여기라면 될 것이라며 장소를 가르쳐 주어서 가봤더니 거기서도 잘도 엄청난 걸 가지고 왔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주는 그 비디오를 저와 같이 본 후에 하는 말이 신주의 말에 의하면 K는 비디오를 찍은 시점부터 완전히 지옥에 끌려가 버렸다라는 무서운 말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또 신주는 어떤 경로로 본인이 금방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절대 가까이 해선 안 될 존재와 뭔가를 한 것 같아. K라는 사람이 한 그 행동은 결국은 실패한 것 같은데 실제 찍을 때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영상만 봤을 때는 죽은 K라는 사람도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스스로 안 것 같아.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옥으로 끌려가진 않았을 텐데. 이런 무서운 말들을 저에게 해주었고 듣는 내내 저는 몸에 소름이 돋아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했길래 반년이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원래대로라면 비디오를 찍은 직후에 바로 사고로 인해 죽었을 것이라고 신주는 추측했습니다. 저는 그저 신주의 말이 틀렸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골에 살았기에 학교 다닐 때는 언제나 넌두렁으로 다녔다. 그날도 집에 돌아오려 평소처럼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며 넌두렁을 걷고 있었다. 문득 논 안에 핑크색 앞치마 같은 걸 걸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아, 모내기라도 하고 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려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움직임이 이상했다. 한쪽 발로 서서 허리를 구불구불 휘젓고 있었다. 흰 비닐끈 같은 걸 들고 마치 리듬 체조라도 하는 양 몸을 빙빙 돌리고 있었다. 뭐라고 할까? 마치 훌라후프라도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왠지 모를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것은 한쪽 발로 콩콩 뛰면서 조금씩 이리로 오고 있었다. 개굴개굴 개구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저녁물 논. 나는 어째서인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 허리를 구불구불 휘저으며 껑충껑충 뛰어오는데 얼굴이 없었다. 아니, 안 보였다. 마치 사진을 찍었는데 손이 흔들렸을 때처럼 격렬하게 얼굴을 움직여 제대로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다. 몸은 평범하게 보이는데 얼굴만 희미하게 느껴졌다. 나는 눈이 이상한가 싶어 몇 번이고 눈을 부릅떠봤지만 여전했다.
게다가 이제 눈앞까지 와 있었다. 아, 나는 이제 이대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눈물이 펑펑 나오기 시작했다. 눈이 아파서 뜨고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나는 그 아픔과 공포에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는 우리 집 이불 아니었다. 나를 둘러싸듯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근처졸 스님이 계셨다. 연불 같은 걸 다 같이 소리내 외고 있었다. 어쩐지 그 상황이 거북해 콜라 하고 기침 소리를 했다. 할머니는 내 몸을 꾹 누르며 가만히 있거라 하고 낮은 소리로 말하셨다. 결국 그것은 내가 눈을 뜨고 1시간가량 이어졌다. 그 후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내가 만난 그것은 허수아비의 신이었다고 한다. 그 허수아비는 외로웠던 것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나를 동료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끌려가면 평생 진흙 속에서 살아야만 한단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셨다. 나는 아직도 논에 허수아비가 혼자 서 있는 걸 보면 겁이 난다. 이후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랬다. 기절한 나를 찾은 건 이웃집 사람이었단다. 논두렁에 사람이 쓰러져 있길래 설마 싶어 가봤더니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넘어져 있더란다. 그 앞에는 허수아비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이웃집 사람은 큰일이다 싶어 우리 아버지랑 스님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옛날에도 비슷한 사건은 몇 건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은 멀쩡했지만 발견될 당시 눈앞에 허수아비를 바라보며 껄껄껄 웃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허수아비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흉년일 때 마을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을 뽑아 식비를 줄이려 죽여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논을 망치는 짐승을 쫓으려 드는 것이다.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 한쪽을 자르고 흰옷을 입힌 후 나무에 묶어 논 가운데 세워놓는다. 온몸이 묶여 움직일 수도 없으니 온몸을 구불구불 휘저으며 벗어나려 애쓰겠지. 마을 사람들은 그걸 멀리서 바라보며 앞으로 2, 3일은 좋게 버티겠구만 하고 말했다고 한다. 묶인 사람은 대개 굶어 죽지만 개 중에는 곰이나 들개한테 산채로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짓을 하다 보니 제액이 내려 마을에 온갖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하여 산채로 허수아비가 된 사람을 신으로 모시게 됐다고 한다.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라 어디까지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오래된 이야기다. 어느 반에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여자아이가 있었다. 못생긴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럽다는 이미지 때문인지 어느샌가 같은 반 남자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것 같다. 점점 괴롭힘은 다른 학년까지 퍼져갔고 그녀는 선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후배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기 반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조리 실습으로 인해 반에 아무도 없을 때였다. 아침이나 저녁에 자살하며 아이들이 보기 전에 시체를 수습할 테니 일부러 그 시간을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소문으로 떠돌았다. 칠판과 자신을 괴롭힌 아이들의 책상에는 붉은 페인트로 저주가 써 있었다. 당연히 시체가 발견되자 학교는 발칵 뒤집어졌다. 전교생은 급작스레 기가 조치당했다. 그 와중에도 신발장에서 잇따라 비명소리가 울렸다. 괴롭히던 아이들의 신발에도 새빨간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 후 괴롭힘을 당하던 여자아이의 장례식은 적막하게 치러졌다. 지금 마냥 왕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된 때가 아니었기에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고 왕따가 자살의 원인이라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발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새빨간 페인트로 저주를 여기저기 써 놓았었기에 말은 안 해도 거의 대부분 알고 있었다. 얼마 후 학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정상적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반 아이들은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그도 그럴 것이 사건이 일어난 반에서 그대로 수업을 진행한 것이었다. 벽에 칠해졌던 새빨간 페인트를 가리기 위해 벽 도배를 새로 해서 부자연스럽게 그곳만 새벽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반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아이를 괴롭히던 상급생 한 명이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그 후로도 자살은 계속되었고 결국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에서만 서너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겁에 질린 몇몇 사람은 전학을 갔다. 하지만 졸업 후에도 자살은 끊이지 않았다. 성인식 날 오랜만에 모였을 때 그 반이었다. 친구에게 듣기로는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그 여자아이에게 온갖 저주가 적힌 편지가 날아온다는 것이다. 글씨체도 그녀의 것이 틀림없어서 죽기 전에 몇백 통이고 써둔 것 같다. 게다가 한 사람에게 한 통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편지가 오고 1년 정도의 기간이 흐르면 다시 오는 것이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는데 예쁜 편지 봉투나 회사에서 보낸 것 같은 느낌의 봉투에 담겨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열어보게 된다고 한다. 안에는 편지 말고도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들어있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지에 계속 시달리다 못해 정신병자가 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녀석들이 속출했다고 한다. 귀신이 된 그녀에게 언제나 감시당하고 있어. 라고 말하던 녀석도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아무리 이사를 해도 편지는 따라온다는 것이다. 실은 그 편지 내가 보낸 거지만 아니다. 죽은 그 여자아이와 나는 소꿉친구라. 그녀가 죽은 후 그 편지들이 잔뜩 남겨져 있던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하지만 죽은 사람 중에는 자살이 아니라 사고로 죽은 사람도 많았다. 보통 40명 정도 있는 한 반에서 이사나 사고사로 죽은 사람이 그렇게나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일까? 아직 그녀의 원한은 다 풀리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일본의 한 도시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은 확인이 안 된다네요. 애인을 먹은 여자. 이건 어떤 체포된 여자의 방에서 나온 얘기랍니다. 1996년 3월 6일 요즘 들어 땡땡씨의 태도가 이상해졌다. 눈에 띄게 차가워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것이 벌써 오래전의 일인 것 같다. 왠지 자꾸만 나를 피하려 한다는 느낌이 든다. 난 그에게 나의 몸, 내가 가진 돈, 나의 마음까지 남김없이 다 주었는데 이제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만일 그가 날 버린다면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전화일 것 같은 예감이 든다. 1996년 3월 10일 내가 사흘을 내리 잠만 잤다니 머리가 깨질 것만 같다.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울린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꿈이겠지. 이건 꿈이야. 그를 이대로 보낼 순 없다. 그와 나는 영원히 한 몸이 되어야만 하는데. 아니, 사실이라는 걸 나도 안다.
그는 잠시 딴 생각을 한 것뿐이다. 곧 나에게로 돌아올 거야. 땡땡씨를 영원히 내 곁에 둘 것이다.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영원히. 1996년 3월 12일. 땡땡씨, 냉장고 아니? 춥지? 조금만 참아. 1996년 3월 14일. 제일 먼저 그의 손을 먹기로 결심했다. 나를 부드럽게 만져주던 그 손. 그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오래오래 씹었다. 그를 회상하며 내가 제일 아끼는 냄비에 넣어 정성 들여 요리했다. 자꾸 목이 메인다. 바보 같지. 지금 그는 나와 진정 한 몸이 되는 중인데 내일 아침엔 그의 내장으로 끓인 국을 먹어야겠다. 1996년 3월 15일. 아침에 끓인 국이 조금 남았다. 사랑의 국이라고 이름 붙여보았는데 조금 우습다. 후후후. 땡땡씨의 가슴은 정말 맛있다. 연하면서도 탄력이 있고 이제 다시는 이 가슴에 기대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지만 지금쯤 땡땡씨는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잠시 한눈 팔았던 걸 우습게 여길 거야. 내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면 가마솥 속에서 그의 다리가 내 말이 맞다고 맞장구 치듯 흔들린다. 1996년 3월 20일. 땡땡씨의 머리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를 한눈 팔게 했던 그년이 누구인지를 오늘 알았다. 땡땡씨, 자기도 그년이 믿지? 괜히 착한 자기를 유혹했잖아. 내가 땡땡씨 대신 혼내줄게. 다신 이런 짓 못하도록. 미사코라고 한다. 미사코. 후후. 미사코란 년을 드디어 땡땡씨와 나의 보금자리 데려왔다. 그가 보는 앞에서 벌을 주기 위하여. 설치면 귀찮기 때문에 아직 정신을 잃고 있을 때 꼼짝 못하도록 온몸을 꽁꽁 묶었다. 그가 잘 볼 수 있도록 그의 머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사코를 그 맞은편의 의자에 앉아 묶어 놓았다. 한쪽 눈이 어저께 녹아 흘러내려 버려서 한쪽 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좀 그렇지만 땡땡씨 괜찮지? 그가 그렇다고 미소를 짓는다. 어서 인연이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1996년 4월 3일. 땡땡씨가 반지를 끼워주도록 유혹한 그년의 손가락 2개를 아침에 망치로 부서뜨렸다. 어찌나 소리를 질러대던지 귀가 멍하다. 피가 튀어 주위를 닦느라 고생했다. 땡땡씨는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살려달라고 애걸하는데 벌 받을 건 받아야지. 구태여 죽일 생각은 없다. 살인 같은 건 땡땡씨도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1996년 4월 4일. 땡땡씨가 어젯밤에 내게 용서를 빌었다. 미사코와 입을 맞췄다는 것이다. 순진한 땡땡씨. 가위로 그년의 입술을 잘라냈다. 하도 발악을 해서 어제 쓰던 망치로 입을 몇 대 때려주니 좀 조용해졌다. 이빨이 서너 개 빠지니 그렇게 우스꽝스러울 수가 없다. 땡땡씨도 그걸 보고 웃으며 나를 칭찬해 주었다. 오늘은 휴일이라 하루 종일 집에서 쉬기로 했다. 그년에게 벌 주는 일이 특히나 재미있다. 땡땡씨를 유혹했을 그년의 오른쪽 가슴을 절반 정도 식칼로 도려냈다. 겉보기엔 제법 예쁜 가슴이었는데 잘라내니 누런 기름덩어리 같은 게 넘칠 듯 삐져나왔다. 피도 제법 나왔는데도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달았는지
멀거니 잘려나간 자기 가슴을 내려다 보기만 한다. 가끔 차라리 어서 죽여달라고 중얼거리는데 그때마다 손톱, 발톱을 한 개씩 펜치로 젖혀주니까 이제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 역시 성질 나쁜 년을 길들이려면 벌 주는 게 제일이다. 1996년 4월 6일 마지막 벌을 주었다. 감히 땡땡 쉬어 나만이 해야 하는 그 일을 한 그년의 생식기를 깨끗이 청소해 주었다. 꽤 번거로운 일이었다. 묶은 걸 다 풀어 알을 눕혀 놓았다. 다리를 벌려 발목을 바닥에다 못 박은 후 그년의 지저분한 생식기에다가 어제 일부러 사온 염산을 조금씩 부어 넣어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년이 온갖 발악을 했다. 한 병을 다 부었더니 온갖 것들이 그년에게서 줄줄 흘러나와 거실 바닥이 온통 더러워졌다. 고약한 냄새까지. 이럴 줄 알았으면 목욕탕에서 할 것을. 땡땡씨, 이젠 다시는 한눈 팔면 안 돼. 우당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잠긴 문을 부쉈을 때 그녀는 숟가락을 손에 들고 멍하니 경찰들을 바라보았다. 테이블에는 코바로 위에서부터 깨끗이 자른 머리 한 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얼른 숟가락을 잘린 머릿속에 푹 찔러 넣더니 회색빛을 띤 물컹물컹한 물질을 한 숟가락 폰에 입에 냉큼 밀어 넣었다. 이것만 먹으면 된단 말이야. 잠깐만 기다려요. 테이블 옆에는 눈이 빠지고 입술이 뜯겨나가고 한쪽 가슴이 반쯤 잘린 채 너덜거려 간신히 여자란 것만 알아볼 수 있는 시체 하나가 의자에 기대져 있었다. 발가벗겨진 시체의 아랫도리에선 심한 악취를 뽐는 울긋불긋한 죽 같은 것들과 거무스름한 액체가 흘러내려 거실 바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었다. 열심히 숟가락을 놀리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연히 서 있던 경찰 세 사람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희미하게 그녀의 입에서 목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대학생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생 시절 저희 과에 엄청난 인물이 있었는데 대충 그 사람을 미야시타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 미야시타 본인은 작은 덩치에 선이 가는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당시 그녀 본인은 몰랐지만 주변에서 그녀를 부르던 별명은 오컬트 최종병기였습니다. 그 유래로서 몇 가지 일화가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1. 미야시타는 고등학생 시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편의점은 평소부터 귀신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는데 실제로 여러 건의 목격담도 있어 야간에는 손님이 거의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점의 점주는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점주 본인도 야간에 귀신을 목격했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등 손해가 막심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점주가 혼자서 항상 새벽 전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미야시타가 야간 아르바이트에 들어가자마자 어째서인지 귀신이 일절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공적 덕일까 미야시타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보다 훨씬 많은 급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에피소드 2. 미야시타의 친구가 폐가에서 담력 테스트를 하고 난 뒤로 종종 자기 방에서 남자 귀신을 보게 되었다며 미야시타에게 상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미야시타가 친구 방에서 하룻밤 자고 나니
그날 이후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피소드 3. 부동산 회사를 경영하는 숙부의 부탁으로 어니메이션의 한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미야시타였는데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어서 좀처럼 나가지 않는 방이었는데 미야시타가 하자고 난 뒤에는 그런 얘기가 사라지고 평소에 음침했던 분위기 또한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음날 숙부가 거금에 사례금을 안겨주며 미야시타가 어제 묵은 그 방은 자살 사고가 있던 방임을 알려주었는데 본인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피소드 4. 미야시타가 대학 시절 일본 전국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영적으로 유명하다는 절한 곳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행지에서 들른 절의 주지스님이 미야시타를 보자마자 당신은 용신님의 가호를 받고 있습니다. 라며 크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미야시타 본인은 평소에도 유명하다는 점쟁이에게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영험하다고 소문이 난 곳일수록 미야시타에게 쩔쩔매면서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사연들이 오컬트적으로 최종병기라는 별명이 붙게 된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그녀는 그 힘을 이용하지 않은 채 현재 여행회사 직원으로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골 할아버지에게 들은 무섭지는 않지만 기이한 이야기. 아직 나와 형이 태어나기 전 일이라고 한다. 시기는 6월 말에서 7월 초. 장마가 옴터라. 그날은 아침부터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다고 한다. 농사일도 못 나갈 지경이라 할아버지는 대낮부터 하루 옆에 앉아 술을 홀짝이고 있었단다. 따로 뭘 할 것도 없고 담배나 태울 뿐. 점심은 진작에 먹었지만 저녁까지는 아직 시간도 꽤 남은 터였다. 자연히 술이 당길 수밖에 없지만 술병에 남은 게 별로 없었더란다. 사둔 술도 없기에 이걸 다 마시면 살아나가야 할 터. 하지만 이 쏟아지는 빗속으로 나가고 싶지는 않았다. 결국 할아버지는 시간을 안주 삼아 천천히 한 잔씩 기울였다고 한다. 얼마나 지났을까? 술 기운이 슬슬 돌아 잠시 누울까 싶던 무렵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캉캉캉.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 누가 찾아왔나 싶었다. 누구야? 라고 물었다. 그러자 문 두드리는 소리는 뚝 그치고 빗소리만 들리더란다.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는 기척도 없었다. 뭔가 싶어 당황해하고 있자 잠시 있다가 또 쾅쾅쾅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가기도 귀찮아서 안쪽 방에 있을 할머니를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잘 들리지가 않는지 대답이 없었다. 이봐 할멈 하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다. 그 사이에도 문 두드리는 소리는 이어지고 있었다. 이대로는 잠도 못 자겠다 싶어 할아버지는 떨떠름한 기분으로 현관에 나섰다. 약간 비틀거리면서도 현관까지 나온 할아버지는 샌들을 신고 쾅쾅쾅 소리가 나는 문에 손을 댔다. 그렇게 세게 두드리면 문 다 부서지겠다. 하고 문 너머 상대를 질책하며 단숨에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바로 전까지 그렇게 문을 두드려댔는데 정작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있을 리 없다 생각한 할아버지는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주위를 둘러봤다. 역시 아무도 없다. 다만 처마 밑에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듯
문 앞이 흠뻑 젖어 있었다. 별다른 일도 없었기에 할아버지는 문을 닫고 화로 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천천히 누웠다. 그러자 또 쾅쾅쾅 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다시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역시 아무도 없다. 이번에는 바깥까지 나가 살폈지만 마찬가지다. 다만 처마 밑에 있는 젖은 흔적이 아까보다 더 커진 듯 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며 생각하다 현관 앞에 있는 우산을 하나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처마 끝에 살짝 기대어 세워두었다. 어쩐지 그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다시금 할아버지는 화로 곁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또 쾅쾅쾅 하고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 거기 우산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한다. 그러자 문 두드리는 소리는 뚝 그쳤다. 할아버지는 귀찮다 싶으면서도 다시 한번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고 밖을 보았다. 처마 끝에 기대어뒀던 우산이 사라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앓는 소리를 내며 화로 곁으로 돌아오자 할머니가 있었다. 어디 있던 게야? 하고 묻자 방 안에 있었는데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아무래도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할아버지 목소리가 할머니에게는 하나도 안 들렸던 모양이다. 누가 왔었어요? 하는 할머니의 물음에 할아버지는 대답했다. 뭐가 왔나 봐. 하도 문을 두드리길래 우산을 줘버렸지 뭐요. 할머니는 멍하니 있다가 새 우산을 사야겠구만 하고 한마디 했다고 한다. 며칠 뒤 장마가 그치고 밝은 날이 며칠 이어졌다. 산에 일을 나갔던 할아버지는 생각지도 못한 물건을 발견했다. 큰 나뭇가지에 우산이 펼쳐진 채로 걸려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누가 우산을 저런 데다 놨나 하고 그냥 지나갔지만 계속 걸어가는데 보이는 나무마다 우산이 달려있는 게 아닌가? 이상하다 싶어 우산을 내려보니 비가 쏟아지던 날 기대어뒀던 우리 집 우산이었다고 한다. 어쩌면 가져갔던 놈이 갚으러 온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할아버지는 우산을 다시 나무 위에 올려뒀다. 이놈아, 너한테 준 거야. 가져도 되니까 다시 가져가. 큰 소리로 외치고 다시 가던 길을 갔다고 한다. 그러자 그 후로는 나무 위에 우산이 보이지 않더란다. 나는 뭐 다른 답례 같은 건 없었어? 하고 물어봤지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고는 그런 거 없지 뭐냐?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뭐 돌려주러 돌아온 건 가상하구나 하고 쓴웃음을 보이셨다. 제 딸이 4살이 되었을 때 남편의 갑작스런 정근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딸은 그때 유치원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친구도 많이 만들어서 매일 즐겁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직 4살이라고 해도 친구랑 헤어지는 것이나 모르는 동네로 이사가는 건 꽤나 괴로운 듯 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기에 저도 조금은 걱정했습니다. 새롭게 이사 온 동네는 전에 살던 곳에 비해 꽤나 도시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은 패밀리 맨션이었습니다. 이사 작업이 대충 끝나자 저는 근처 이웃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맨션 입구 근처에 저와 비슷한 나이인 듯한 주부들이 뭉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옆을 지나자
어쩐지 목소리 톤이 바뀐 듯 했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이 새로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유치원으로부터 호출이 있었습니다. 열이라도 난 건가 하며 다른 걸음으로 유치원에 가보니 담임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으로 안내받았기에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있자니 선생님이 말하기 어려운 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아직 반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혼자서 놀 때가 많아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딸은 집에선 항상 기쁜 듯이 친구의 얘기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은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고 늘 즐겁게 말하는데요. 분명 유우짱이라는 이름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순간 유우짱이라며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제가 왜 그러지? 하며 이상하게 여기자 선생님은 불편한 듯 그런 친구는 없어요. 언제나 혼자 놀고 있으니까. 저는 그걸 듣고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분명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딸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한번 딸과 얘기해 보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도 딸은 유치원으로부터 돌아오자 유우짱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유우짱은 넘어져도 울지 않아. 유우짱하고 손잡고 밖에서 놀았어. 저는 딸에게 웃음을 보이며 같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우짱은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렇게 묻자 여자아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말로 매일 같이 놀고 있어? 라고 물으면 기운차게 응이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제 걱정이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날은 그 얘기만으로 끝내기로 하고 다음날 저는 몰래 유치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 발견되지 않도록 교실 안을 보자 떠들썩하게 놀고 있는 애들 속에서 떨어져 저 멀리서 혼자 앉아있는 딸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홀로 앉아있는 딸의 뒷모습은 전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전 오늘 유치원에 갔던 걸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놀란 얼굴을 했기에 역시 제가 걱정할까봐 친구가 있는 척을 했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곧바로 엄마도 유우짱이랑 얘기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굉장히 아쉬워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딸을 보았습니다만 틀림없이 딸은 혼자였습니다. 유우짱의 존재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습니다만 딸에겐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맨션 입구에서 또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주부들과 마주쳤습니다. 그 중에는 딸과 같은 반 애 엄마도 있었기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곧바로 시선을 피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싫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하며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기에 나가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딸과 같은 반인 남자의 엄마였습니다. 굉장히 난감해하는 분위기였기에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저희 집 아들이 댁에 따님이 계속 유우짱이랑 함께 있다고 말해서 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놀라서 저도 모르게 유우짱이 있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을 말하자 그녀는 깊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작년의 일이에요. 같은 반의 유우짱이라 불리던 여자애가 사고로 죽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도중에 차에 치였다고 하더라고요. 유우짱은 사이좋은 친구랑 그 친구의 엄마 또 몇 명하고 같이 집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유우짱의 어머니는 한 걸음 늦게 유치원에 와서 유우짱이랑 엇갈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우짱은 사고를 당했고 어머니 쪽은 충격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잠시 말을 끊은 그녀는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나중에 그 장소에 있던 엄마 한 명한테 들은 얘긴데요. 함께 돌아가던 애들 중 한 명이 장난으로 유우짱을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밀쳐진 유우짱은 도로까지 가게 되고 후방에서 온 차에. 하지만 그 밀었다는 애의 엄마는 언제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분이라서 이때도 유우짱이 나쁘다고 주장했어요. 그 엄마란 사람의 이름을 듣고 저는 언제나 멘션 입구에서 뭉쳐있는 그 주부 집단을 떠올렸습니다. 유치원 애들 중 몇 명은 아직도 유우짱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저희 집 아들도 종종 유우짱의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유우짱의 이름을 꺼내면 그 엄마한테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니까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게 됐어요. 그럴 때 당신네 집이 이사와서 여기 집 딸은 무척이나 상냥하다고 아들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우짱도 놀아줘서 기뻤던 게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구나 하고 그 뒤로도 딸은 여전히 유우짱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남편이 정근을 하게 됐고 지금 저희 가족은 시골 마을에서 느긋하게 살고 있습니다. 딸도 많은 친구가 생겼고 어느새인가 유우짱의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이사 당일날 딸이 차에서 유우짱 바이바이. 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던 모습이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배와 둘이서 숙직하던 날 선배가 들려준 이야기다. 선배와 친구를 만날 수 없게 되었지 뭐냐? 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일이 바빠서 그런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닌 듯 했다. 사정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긴 이야기였다. 이야기는 선배가 전문대를 다닐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이좋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나 아르바이트 시작하기로 했어. 그러면서 괜찮은 일인데 너도 같이 안 할래? 라며 선배에게 권유해왔다고 한다. 선배는 그 무렵 매일 과제에 치여 살던 터였기에 일단 거절했다. 하지만 친구의 즐거운 듯한 목소리에 어떤 곳에 지냈는지 궁금해져 면접 보러 가는 날 따라가기로 했다고 한다. 면접 당일 친구와 만나 함께 아르바이트 장소로 향했단다. 익숙한 거리로 나아가다 몇 군데 처음 보는 길로 들어서기도 했지만 대략 어디쯤인지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졌다. 20분 정도 걷자 친구는 멈춰서서 저 가게야 라고 앞을 가리켰다. 거기 있는 것은 눈에 띄지 않지만 아주 평범한 헌책방이었다. 친구가 면접 보러 왔습니다. 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걸 뒤로 하고 선배는 가게 앞에 늘어서 있는 책장에 꽂힌 책들을 살피며 시간을 보냈다. 문득 가게 유리문에 시선을 돌리자 아르바이트 모집 벽보가 있었다. 이런 가게에서도 벽보를 붙이고 모집하구나 싶었을 뿐 그리 신경은 쓰지 않았단다. 그날은 그대로 친구와 함께 아르바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돌아왔다고 한다. 며칠 뒤 쉬는 날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르바이트 합격해서 오늘부터 일한다. 뭐라도 하나 좀 팔아주라고. 선배는 마침 할 일도 없겠다 지갑을 들고 길을 더듬어 헌책방으로 향했단다. 하지만 가게가 있던 곳에는 가정집만 있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길을 잘못 들었나 싶어 주변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찾았지만 없었다. 선배는 큰맘 먹고 헌책방에 있던 자리에 있는 집을 찾아가 주변에 서점은 없냐고 물었단다. 이 주변에는 역 근처에나 있어요. 그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 후로도 친구에게 전화는 걸려왔고 평범하게 통화도 하고 연말이면 연화장도 날아왔단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얼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관계도 소원해져. 지금은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들려온다는 것이었다. 꽤 세월이 지나 선배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 그리운 친구들도 만나고 혹시 잃어버린 친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한달음에 나섰단다. 선배가 동창회장에 도착하자 옛 친구들의 그리운 얼굴이 줄지어 있었다. 하지만 한눈에 슥 봐도 잃어버린 친구의 모습은 없었다. 동창회 간사였던 친구에게 그 녀석은 안 왔냐? 라고 물었더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다. 뭐, 저기서 술 마시고 있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는 하지만 그가 가리키는 건 완전히 다른 친구 녀석이었다고 한다. 일본 기후현 북부에 있는 한 온천 마을 여관에서 일하는 친구가 마을 전설이라고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이 친구는 대학 방학 기간 동안 잠시 일하고 있는데 여관의 사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얘기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관광지에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매출에 지장이 오는 만큼 아직도 그 지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쉬쉬하며 이미지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마을 전체가 높은 산간에 있어 겨울이 오면 눈 속에 파묻힌다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2km가량을 더 들어간 곳에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데리고도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이 있는데 바로 그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호텔에서 일하게 된 지 몇 년 된 프런트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천 주변이만큼 겨울은 항상 성수기였는데 일본 사람 외에도 외국인들도 있을 만큼 손님은 많았다고 합니다. 호텔에도 손님이 잔뜩 찾아왔기에 그날도 신바람에는 손님들이 신고 온 다양한 신발이 가득 차 있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신발들을 현관에 쭉 늘어놓는 것이 그가 맡은 일 중 하나였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하다 어느 펌프스 구두를 손에 댄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하는데 그건 옅은 베이지색 구두인데 안에 검붉은 피 같은 게 묻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두 바닥 전체는 들쑥날쑥하게 얼룩진 채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호텔을 나섰는데 현관에 놓인 신발도 하나둘 줄어들더니 마침내 마지막 하나만이 남았는데 그건 아까 그 더러운 펌프스 구두였습니다. 오전 11시가 넘어갈 즈음에야 마침내 펌프스 구두의 주인이 프런트로 내려왔는데 입고 있는 옷이나 외모가 굉장히 화려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굉장히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애완동물을 넣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구가 담요로 막혀 있어 안에 들어있는 개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는데 그 프런트 직원이 손님 혹시 다리에 상처라도 입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주제 넘은 말이지만 손님 신발에 그런 것 같은 흔적이 있어서요.
다치셨다면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신발은 애완동물이 더럽힌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대답과 함께 친절한 미소를 보여준 뒤 곧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 방을 청소하러 간 여성 종업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까 그 손님이 묵었던 방이 이상하다고 소란이 일어났는데 그 방으로 가보니 다다미 위에 발자국이 어지러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피에 젖은 발자국이 말입니다. 방 한켠에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마치 귀신이 춤을 추기라도 한 듯한 참상이었다고 하는데 욕조 배수구에는 작은 동물의 사체 조각 같은 게 잔뜩 막혀 있었었는데 데리고 온 애완동물이 쥐 같은 걸 잡아 방을 더럽힌 듯 했습니다. 호텔 입장에서는 큰 사건이었는데 그 다음날 마을 주민이 수상한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국도에서 100m가량 떨어진 눈으로 덮인 숲속에서 온천 마을에 보일러 관리인이 숲길을 지나가다 발견했다고 합니다. 비닐봉지 안에서는 아기의 사체 몇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땅에 아기들을 내려두고 몇 번이고 밟은 것인지 두개골이나 뼈가 산산조각난 채였다고 합니다. 아마 뭔가 원한이라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는데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애완동물 가방은 비어 있었을 것이라고 프런트 직원은 곧 깨달았습니다. 경찰에게 신고한 결과 다다미에 묻어있던 피는 역시 사람의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여자는 곧 전국에 수배되었지만 호텔 기록에 남긴 이름과 주소는 가짜였고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프런트 직원뿐이었습니다. 프런트맨은 여자의 몽타주를 만드는데 협력했는데 온천 마을에 소문이 나서 매출에 지장이 올까 두려워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걸 한사코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나 계절은 여름으로 바뀌었는데 결국 여자의 행방은 찾을 수 없어 수사는 진전 없는 미궁 속이었고 근처 지역에서 신생아가 실종됐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봤지만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을은 어느덧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과거의 평온함을 되찾고 있었는데 프런트 직원 역시 평소처럼 호텔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내일 예약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는 A씨라는 분이 담당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 계신가요? 제가 A입니다. 아, A씨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내 몽타주를 그린 게 너구나? 우리 할 얘기가 있겠지? 이 말 직후 전화는 끊어졌는데 그 프런트 직원은 곧바로 호텔에서 사직하고 도쿄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 프런트 직원은 일본에 남지는 않고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프런트 직원과의 통화 이후 저 여자처럼 보이는 손님이 그 호텔에 아직까지 다시 온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지방에서 도쿄로 상경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친구네 고향은 해변 마을인데 이상하게 여자아이 출산율이 높다고 한다. 뭐 쌍둥이가 많이 태어난다는 마을도 있다고 하니 그 정도는 크게 놀랍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높은 확률로 기형아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난치병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은 의료기술도 발전해서 그나마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옛날에는 멀쩡한 사내아이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한다.
어느 시기에는 아예 마을에 남자가 없어진 적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헤매다 흘러들어온 남자 여행자가 있으면 그대로 단 하루뿐인 천국을 즐기게 되었다.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한 뒤 마을 젊은 여자들이 번갈아 가며 아이를 베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이상 남자에게 쓸모는 없었다. 취해서 자고 있는 사이 죽여서 토막낸 후 바다에 버리는 것이다. 태어나버린 기영아들도 마찬가지로 죽여 바다에 버렸다고 한다. 어느 날부터인가 바다에서 괴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물고기에 사람 손발이 달린 것 같은 반어이니 그놈은 한밤중 바다에서 올라와 집 밖에 나와 있는 마을 사람들을 덮쳤다고 한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나는 웃음 섞인 질문을 던졌다. 정말? 너 본 적 있어? 아니, 없어. 그렇지만 있을 거야, 분명. 왜 그렇게 단언하는 거야? 근거라도 있어? 친구는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죽은 기영아들에게 공양 하나 드리지 않았잖아. 처음 찾아왔던 여행자가 살해당했을 뿐 아니라 그 자식이 기영아라면 자식까지 살해당하는 거야. 공양이든 뭐든 하질 않으면 그 원한이 풀릴 리가 있겠냐? 그 녀석은 본 적 없다고 말했지만 이야기하는 내내 무언가를 숨기는 듯 웃으며 이야기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 예상이지만 녀석은 보고만 게 아닐까? 기영아가 태어나는 확률이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어쨌거나 태어나기는 할 터다. 그 녀석은 기영아가 살해당해 바다에 버려지는 모습을 봐버렸을지도 모른다.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밖에 나다니지 말거라 라고 엄포도 들었을 테고 그 녀석의 고향이 해변 마을이기는 해도 걔네 가족은 그 녀석이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가족끼리 그 마을에서 도망쳤다고 한다. 물어보면 장소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컬트는 좋아해도 직접 체험하기는 싫었다. 어떻게 진리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 싶었는데 이야기를 마치며 그 녀석은 이렇게 말했다. 기영아나 여행자의 시체를 물고기들이 먹어치웠겠지. 그게 묘하게 무서웠다. 역시 이 녀석 본 적 있구나 싶었다. 내가 대학생이었을 무렵 배낭 여행을 하던 도중의 이야기. 하루의 반이나 전철을 타고 심야가 되어서야 꼭대기 근처에 있는 관서본선의 모역에서 내렸다.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가려고 한 역사 장소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 근처의 넷카페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알아보니 넷카페가 있긴 있지만 역에서 좀 먼 곳에 있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무거운 숄더백을 메고 어두운 전철길을 비틀거리며 걸었다. 전봇대 등이 곳곳에 있었기에 아주 깜깜한 건 아니었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도 여러 있는 가게도 없어서 조금 무서웠다. 15분 정도 걸었을까? 향하고 있는 앞쪽의 길이 숲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나무의 그림자가 보였다. 우와, 싫은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되돌아갈 수도 없으니 마음을 굳게 먹고 그대로 앞을 향해 걸어나갔다. 점점 숲이 가까워지고 전봇대 등도 그 근방엔 없어서 주변이 어두컴컴했다. 그래서 슬슬 휴대폰의 플래시 빛을 켜야겠지 하고 생각하던 때였다. 숲 너머로부터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가까워지자 그 정체가 택시란 걸 알았다. 손님은 없는 모양이었다. 손을 들어 멈춰 세울까 했지만 가진 돈도 아슬아슬한 정도밖에 없고 넷카페까지 얼마나 계산될지 몰라서 불안했기에 망설였다. 아, 지나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동안 나를 지나쳐서 가는 택시의 속도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낮춰졌다.
어라 하고 운전석을 보니 수염이 있는 아저씨가 이쪽을 향해 뭔가의 신호인가 몸짓을 보이고 있었다. 차의 진행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그 뒤엔 왼쪽 방향을 가리켰다. 멈춰선 나를 그대로 지나친 차의 뒤쪽 램프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자니 차가 100m 정도 앞에서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따라오라는 의미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수상해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자 하며 앞을 봤는데 어두운 숲을 보니 좀 전보다 더 불길해 보였다. 이윽고 결심한 나는 이제껏 걸어온 길을 되돌아갔다. 코너를 돌자 놀랍게도 200m 부근 앞에 차가 멈춰 있었다. 점점 더 수상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비틀거리며 걸었다. 어깨를 조이는 가방의 끈의 아픔을 느끼며 차의 바로 근처까지 가니 운전석의 창문이 내려지고 운전사 아저씨의 얼굴이 튀어나왔다. 어디에 가려고 했어? 운전사 아저씨는 나에게 갑자기 그런 질문을 던졌다. 아니, 저기 땡땡이라고 하는 네카페에 가려고 했는데요. 가라. 갈 테니까. 하지만 기본 요금이면 되니까. 어서 타. 난 수상하게 여겼지만 흐름에 몸을 맡기고 흐느적거리며 택시에 탔다. 뒷좌석에 타고 난 뒤 가방을 벗고 좌석에 놓자 곧바로 운전수가 이렇게 말했다. 저기 코너 돌기 전에 엎드려 있어. 네? 방금 전 그 길에 돌아가기 전에 웅크려 있어. 좌석 앞 빈 공간에 짐도. 왜요?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움직이지 마. 왜인지 모르는 채로 나는 운전수가 말한 것을 지켜서 자리 앞 빈 공간에 웅크려서 숨었다. 좌석에 놓았던 가방도 밑에 두었다. 운전수는 힐끔 이쪽을 보더니 그대로 있어 라고 말했다. 창밖을 올려다보면 하늘만이 보일 뿐이었다. 이윽고 차는 우회전을 한 듯 했고 그대로 직진이었다. 곧 숲에 들어간 건지 창문에는 숲풀이 흘러 지나가고 있었다. 숲이 꽤 길었는지 빠져나가기까지 30초 정도가 걸렸다. 운전수는 아까 이후로 계속 말이 없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답답했지만 말을 걸기도 힘든 상태라 웅크린 채 놓여 있었다. 그러자 순간 무서운 상상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설마 이대로 납치하려는 건? 몰래 살짝 밖을 내다볼까? 슬슬 머리를 들어올리려고 생각했을 때 운전수가 말했다. 다 왔다. 밖을 보니 도착한 곳은 확실히 내 카페의 앞이었다. 감사합니다. 미터기는 정말로 돌아가고 있지 않았다. 운전수는 기본 요금만을 말했고 나는 돈을 지불했다. 이대로 내릴까 하던 차에 역시 신경 쓰여서 왜 웅크려 있어야 했는지, 애초에 왜 처음부터 그랬는지 운전수에게 물어보았다. 있었거든. 거기에. 어디예요? 숲을 지나왔잖아. 거기 말이지. 가끔 이상한 녀석들이 숨어 있거든. 숨어 있다니. 지나가는 사람을 두들겨 패서 엉망진창으로 만든 뒤에 가진 걸 다 뺏거나 강간도 해서 벌써 몇 명이나 피해를 입었어. 남자, 여자도. 그게 뭐예요, 경찰은? 조사하고 있을 터인데 한 명도 잡히질 않고 있어. 어두워서 목격자도 없는 탓인가 아니면 달리 뭔가 더 있어서인지. 뭐가 어쨌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밤엔 결코 걷거나 자전거로 거길 지나지 않아.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신호를? 숲이랑 가까웠으니까. 대놓고 멈춰섰다면 들키잖아. 사냥감을 빼앗았다고 쫓아오면 귀찮아지니 말이지.
웅크리고 있으라고 했던 것도 저를 숨기기 위해서였군요. 그래. 그럼 이제 난 가볼 테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왜 오늘 밤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피가 말이지. 라이트로 보였어.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였어. 과거 신경스포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담력 시험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대개 밤인데도 잔뜩 흥분해 있다. 얼굴만 봐도 마치 장난을 잔뜩 친 아이 같은 표정이라 금방 알아볼 수 있었지. 나는 그런 사람들을 놀려주는 걸 좋아했다. 의미심장한 말투로 혹시 그곳에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건네는 거야? 그러면 상대는 놀란 반 기쁜 반으로 네.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대답해온다. 그러면 나는 손님이 산 물건에다가 젓가락 같은 걸 집어넣으면서 말하는 것이다. 인원수대로 넣겠습니다. 라고. 그래 놓고는 실제 손님 인원수보다 하나 더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다들 기겁하는 게 꽤 재미있거든. 어느 날 평소처럼 담력 시험하고 온 일행이 편의점에 들어섰다. 총 4명이었기에 나는 여느 때처럼 나무젓가락을 5개 집어넣었다. 하지만 손님은 미안합니다. 이건 필요 없어서요. 라고 말하며 2개를 돌려주었다. 어라 싶어서 가게 안을 둘러보니 손님은 3명뿐이었다. 죄송합니다. 라고 가볍게 사과한 뒤 계산을 마쳤다. 손님들은 차를 타고 돌아갔다. 돌아가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지만 확실히 차에는 3사람뿐이었다. 누군가를 데려오는 건 아무래도 좋지만 제대로 데리고 돌아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머니가 직장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랍니다. 동료 A씨는 할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분재가 취미인데 꽤 실력이 좋으셔서 전람회 등지에서 상도 몇 번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할아버지가 분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A씨가 지나가다 보니 할아버지가 심하게 떨고 있더랍니다. 당황한 A씨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말했어.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A씨는 다시 누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시린 목소리로 분재가 말했어. 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A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조금 어이가 없어 웃었답니다. 뭐라고 말했는데요? 언제나 고맙다고. 그거 다행이라고 A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계실 뿐이었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할아버지의 분재 사랑이 전해진 것일 테니 A씨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네요. 하지만 이대로 이야기가 끝나면 좋았을 텐데 할아버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하는 분재가 너무 무서우셨던가 봅니다. 곧바로 수중에 있던 모든 분재를 팔고 도구도 처분했다네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분재 관련해서는 일절 손을 대고 있지 않답니다. 상을 받을 정도로 재주가 있던 분이셨는데 아까운 일이죠. 설마 감사 인사를 했다가 팔려나갈 줄이야. 분재도 이렇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 같네요. 19세기 말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거리 노상에서 손님이 의뢰한 그림을 그리며
생계를 이어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똑같이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며 생계를 이어가던 비슷한 처지의 한 여자가 마침내 그림으로 대성공하여 남자보다도 큰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성공에 대한 질투와 거리에서 고객을 빼앗길 것이라 생각한 남자는 여자를 아주 깊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나라에서는 상대가 죽은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뒤 그 그림을 집에 걸어두면 그 상대에게 저주가 걸린다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저주가 유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그 유행에 편승하여 그 저주의식을 실행하기로 했는데 이 저주로 상대가 어떻게 죽을지도 고를 수 있다는 말도 같이 돌았다고 합니다. 단 저주를 거는 그림일지라도 그 그림은 반드시 선명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어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 풍문으로 돌았다고 합니다. 화가로서의 역량에 자신이 있던 남자는 그 여자가 국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죽는다는 내용의 지독한 그림을 40페이지에 달하는 스케치북에 그렸다고 합니다. 며칠 뒤 그 여자가 사는 곳의 국군 부대의 간부가 찾아와 자신의 초상화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여자가 그린 그림을 간부에게 넘기자 그 간부는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었는지 전혀 안 닮았잖아. 라며 엄청나게 화를 내며 그림을 찢어버렸고 끝내 여자는 남자가 이끈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남자에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본부까지 와주시겠습니까? 남자는 시키는 대로 본부에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독한 취조와 고문이었고 이유를 알 수 없던 남자는 고통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취조를 맡은 담당자는 이렇게 되받아쳤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 그 화가를 강간하고 불태워 죽였잖아. 짐승보다도 못한 놈. 넌 이미 사형이야. 네가 일하던 거리에서 여자 화가를 평소부터 미워하고 기회가 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평소부터 자주 말하고 다녔다지. 증언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 짐승 같은 놈. 남성은 정말 자신이 한 게 아니라며 필사적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범행 자체는 국군의 간부가 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동기가 너무 확실했던 탓에 남자는 교수형을 당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범행을 저지른 국군의 간부는 아무런 조사나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 날 우연히 여자 화가가 남자 화가 집에 용무가 있어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녀는 우연히도 창문을 통해 남자의 방을 보고 만 것입니다. 반광란 상태가 되어 미친 듯이 웃어대며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는 그 남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자 역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신을 저주한 남자가 경찰에게 고문과 취조를 받은 후 교수형 당하는 그림을 그린 후 집안 깊숙이 숨겨놓은 거지였습니다. 여자 역시 저주 방법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 외갓집은 나간호의 산골짜기에 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에 외갓집으로 놀러간 적이 있었다. 그곳은 산속이라 산이랑 논밭 밖에는 없고 사람도 별로 안 사는 마을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버스가 이번 왔다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도 없는 완전한 벽지였다. 평소라면 그런 시시한 곳에는 가지 않았겠지만 그 해만큼은 친한 친구가 가족 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나도 부모님에게 끌려 나서게 됐던 것이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심심했다. 가게에서 과자라도 사 먹으려고 해도
가장 가까운 슈퍼까지 차를 타고 1시간은 나가야 하는 곳이었다. 그나마도 아버지는 모처럼 푹 쉬려고 왔으니까 너도 그냥 쉬어 라고 하실 뿐이었다. 딱 한 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옆집에 나랑 동갑인 남자아이가 놀러와 있었던 것이었다. 그 나이 또래는 처음 보는 사이라도 이상하게 쉽게 친해져서 나와 그 아이 K는 금세 매일같이 함께 놀게 되었다. 물론 그런 시골에서는 논다고 해봐야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근처를 쏘다니는 것뿐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아마 3일째 되는 날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후 3시가 지나 점점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할 무렵 나와 K는 지금까지 가본 적 없던 산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로 올라갔지만 어느새 짐승들이나 다닐 법한 길에 들어서 있었다. 저게 뭐지? K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비석 같은 것이 세워져 있었다. 종종 마을에서 볼 수 있는 도조신 같은 느낌의 50cm 정도 되는 것이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시달렸는지 이끼가 잔뜩 껴 있었다. 나와 K는 자세히 보기 위해 손과 나뭇가지로 이끼와 진흙을 떼어냈다. 역시 도조신 같은 것이었지만 뭐랄까 조금 달랐다. 보통 도조신은 남녀들이 사이좋게 달라붙어있는 모습을 조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비석은 4명의 사람이 서 있는 채로 서로 얽혀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다. 나와 K는 섬뜩해져서 가자 라고 말하며 일어섰다. 근처는 어느덧 상당히 어슴푸레져 있어서 나는 한시 바삐 돌아가고 싶었다. 뭔가 있어. 내가 K의 손을 잡아당기며 걸어나가려는 순간 K가 비석 아래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냈다. 오래된 사방 4cm 정도 되는 크기의 나무 상자였다. 반쯤 지하에 묻힌 채 반만이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뭘까? 나는 왠지 싫은 예감이 들었지만 K는 상관하지 않고 그 상자를 파냈다. 꺼낸 나무 상자는 이미 낡아서 여기저기 나무가 썩어 들어가 너덜너덜한 모습이었다. 표면에는 무엇인지 모를 옷감 같은 것이 감겨 있었고 거기에는 먹으로 무엇인가 글자가 써져 있었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무슨 경 같은 어려운 한자가 잔뜩 써 있었다. 뭐가 들어있어? K는 상자의 좀 먹은 부분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벨벳 같은 검은색으로 윤이 나는 끈이 묶인 팔찌 같은 것이었다. 직경 10cm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팔찌 중간중간에는 5개의 검은 돌이 박혀 있었다. 돌은 완전히 둥근 모양으로 거기에도 알 수 없는 한자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도저히 흙 속에서 꺼낸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도록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어쩐지 기분 나빴다. 이거 내가 찾았으니까 내 거야. K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 팔찌를 손목에 차려 했다. 하지 마. 나는 기분 나쁜 예감에 반쯤 울면서 말리려 했지만 K는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다. K가 팔찌를 끼는 순간 기묘한 새의 울음소리가 산속에 메아리쳤다. 이미 주변은 깜깜했다. 나와 K는 기분이 나빠져 당황해서 집으로 뛰어갔다. 집 근처까지 와서 나와 K는 손을 흔들고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이미 나는 그 팔찌에 관한 것은 잊고 있었다. K의 집에서 전화가 온 것은 그날 밤 늦게였다. 10시가 지나서도 깨어있다가 어머니에게 빨리 자라니까
라고 혼나고 있을 무렵이었다. 매우 소란스럽게 오래된 다이얼 전화가 울렸다. 누구람, 이런 늦은 시간에. 할아버지가 투덜거리면서 전화를 받으셨다. 전화를 건 것은 아무래도 K의 아버지인 것 같았다. 멀리서 봐도 저녁의 반주로 한 장 걸쳐서 붉게 물든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지는 것이 보였다.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무서운 기세로 누워있는 나에게 달려오셨다. 할아버지는 나를 억지로 일으키고 에이야, 너 오늘 어디 갔었던 게냐? 뒤에 갔던 거냐? 산에 올랐던 거냐? 할아버지의 기세에 놀라면서도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놀라운 할머니와 어머니도 이야기를 듣자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다. 할머니는 설마 라고 망연자실하셨고 어머니는 미신이 아니었어 라고 중얼댔다.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의 심각한 모습에 차마 물어보지를 못하는 것 같았다. 우선 나와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K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집을 나서기 전에 어디엔가 전화를 했다. 무슨 일인지 놀란 아버지도 따라 나서려 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집에 남으라는 할아버지의 말에 남았다. K의 집에 가까이 가자 지금까지 맡아본 적이 없는 기분 나쁜 냄새가 났다. 먼지가 많은 곳에서 나는 시큼한 것 같은 냄새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고기 썩는 냄새였던 것 같다. 야, 케이야. 정신 차려. 안쪽에서는 K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서슴없이 K의 집으로 들어갔다. 할머니와 나도 따라갔다. 거실에 들어서자 냄새는 한층 더 강해졌다. 거실에는 K가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겨드랑이에 K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 K는 의식이 없는 것인지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다. 2분 반쯤 열린 채로 흰 거품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다들 K의 오른팔에서 무엇인가를 떼어내려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내가 잠시 잊고 있던 그 팔찌였다. 하지만 아까 전 모았을 때와는 그 모습이 달랐다. 예쁜 끈은 사라지고 볼 하나하나가 K의 팔에 박혀 있었다. K의 손은 팔찌로부터 앞쪽이 검게 변해 있었다. 그 검은 부분은 보고 있으면 마치 움직이는 것 같아서 팔찌에서 박힌 실이 K의 손 안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한희모다.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치며 무엇을 생각한 것인지 K의 부엌으로 달려갔다. 나는 K의 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치 피부 아래에서 수많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다. 곧 할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손에는 무려 부엌칼을 들고 계셨다. 어쩔 생각이세요? 멈추려고 하는 K의 부모님을 뿌리치고 할아버지는 K의 할머니에게 소리쳤다. 칼은 이제 포기해야 한다. 아직 머리까지는 가지 않았어. K의 할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칼을 K의 팔에 찔렀다. 비명을 지른 것은 K의 부모님 뿐이었다. K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의 광경을 지금도 나는 잊을 수 없다. K의 팔에서는 피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무수한 머리카락이 스물스물 상처에서 밖으로 넘쳐 흘러났다. 이제 손에 검은 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잠시 뒤 가까운 절에서 스님이 달려오셨다. 할아버지가 아까 전화했던 것은 이 절이었던 것 같다. 스님은 K를 방으로 옮기고 밤새 경을 읽었다. 나도 K를 위해 경을 읽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음날 K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아침 일찍 부모님과 함께 돌아갔다. 도시의 큰 병원에 간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팔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 같았다. 머리까지 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할아버지는 계속 되뇌었다. 나는 카니무라는 것에 대해 할아버지에게 여쭤봤지만 가르쳐주지 않으셨다. 다만 발피성이라고 쓰고 카니모라고 읽는다는 것, 그 도조시는 아쿠라는 이름이라는 것만 할머니에게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옛날부터 전해지는 주술 같은 것일까? 그 이후로도 외갓집에는 몇 번 찾아갔지만 아무리 물어봐도 그 이상은 알 수 없었다. 만약 그것이 머리까지 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었을까? 내가 아직 초등학생의 무렵 이야기다. 그 당시 나는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바로 아랫집에 나랑 동갑인 A라는 아이가 이사를 왔다. 딱히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집도 가까운데 학교도 같아 나름대로 사이좋게 지냈었다. 어느 날 A가 우리 집에는 신님이 있어 라는 말을 꺼냈다. 나는 그러려니 하고 받아 넘겼지만 그날 저녁 식사 때 별 생각 없이 그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해줬다. 그러자 어머니는 A네 집은 수상한 종교를 믿는 것 같다는 말을 해줬다. A의 어머니는 거의 집에서 나오지 않고 그 종교단체 예배 때만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아랫집에서는 이상한 기도 소리가 들려와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었다. 며칠 뒤 저녁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혼자 만화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래층에서 무서울 정도로 큰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날은 평소보다 심해 기도라기보다는 신음소리 같이 들릴 정도였다. 소리는 전혀 멈출 기색이 없고 오히려 점점 심해졌다. 나는 걱정이 돼서 애인의 집에 가보기로 했다. 그때까지 애인의 집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었기에 왠지 모르게 기가 눌렸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곧바로 A가 문을 열고 나왔다. 열린 문 안에서는 제 단어조차 내지 못하는 신음소리가 가득 들려온다. A는 나를 보자마자 필사적으로 달라붙었다. 신님이 날뛰기 시작했어. 살려줘. 방 안은 아직 초저녁인데도 어슴푸레했다. 커튼을 잔뜩 치고 있었던 탓이었다. 나는 A를 따라 가장 안쪽 다다미 방으로 행했다. 거기에는 호화로운 제단이 있었고 A의 어머니는 그 위에 있는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달래고 있었다. 그것이 신님이었다. 신님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던 것이다. 신님은 제단에 올려져 제사를 받고 있었다. 손발은 의자에 붙들려 매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한 올도 보이지 않게 깨끗이 밀려 있었다. 심하게 쇠약해진 탓인지 신음소리도 쉬어 있었지만 희미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다. 님.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A의 부모는 딸이 태어났을 때 교주에게 계시를 받았단다. 이 아이는 신의 환생이다. 라는 계시를. 그 이후로 그들은 딸이 신이라고 믿고 제단에 묶어 제사를 올렸던 것이다. 내가 그걸 발견하기까지 그 아이는 5년 가까이 손발을 의자에 묶인 채 살아왔다. 그 때문인지 손발은 크게 뒤틀려 있었다고 한다. 딸이 태어난 이후 애인의 집에서는 대화가 거의 사라졌었다고 한다. 그들은 매일 신님에게 공약물로 적은 음식을 바치고 있었으리라. 딸은 제대로 된 말을 배우지 못했지만 매일 들어왔던 신님이라는 말은 기억하고 있던 것이다.